오늘 이제 제가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코리아 리스크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를 이제 그러니까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 될 겁니다. 될 건데, 이 포스트 금융 위기 시대와 그러니까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좀 이제 우리가 이 차이를 좀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었잖아요. 그 금융위기는 사실 19세기와 20세기는 산업화 시대였었죠. 산업화 시대였었습니다. 영국에서 그 시작을 해가지고 20세기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주도권이 넘어간 산업 경쟁력이 미국으로 넘어간 이제 이러한 시기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960년대 후반부터 탈공업화가 진행됩니다. 산업 체계에 어쨌든 간에 변화가 발생을 하지요. 변형을 하면서 이 새로운 산업 체계로의 전환이 지체가 되어지면서 하루아침에 따르게 전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는 그 경제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든 아니면 심지어 문화조차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그 틀에 그러니까는 틀과 부합하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스템과 제도들이 문화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산업 체계의 전환을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 중간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갔던 것이 바로 금융화입니다. 금융화요. 그러니까 금융이 그러니까는 사회 전체를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금융 논리를 가지고 재구성한 것을 금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이때부터 사실은 정치조차도 워싱턴조차도 월가의 도구로 전락한,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사실 은행 자본이 하나의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더 그러니까 우리가 노골적으로 월가의 도구로 전락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그러니까 유행했던 말인데, 금융도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미국은 80년대부터 이 금융을 성장 동력으로 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건 행정부에서요. 금융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이 부문이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금융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그러지요. 근데 금융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은행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요? 은행의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고, 금융은 다른 산업과 달리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산이 부채지요. 즉 돈놀이하는 하나의 그 기업이잖아요. 돈놀이하는 경제 조직회잖아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고객의 돈을 이용을 하는 거죠. 주주들의 돈은 극히 일부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은행이 성장한다는 것은, 은행이 그러니까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거나, 은행이 그러니까는 대출한 돈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융 주도로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부채 주도로 성장한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최근에는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10년 전부터 이런 부채주도 성장을 얘기를 할 때는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채주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채무가 증가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가계부채 급증입니다. 가계부채의 급증이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주택을 매개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는데 담보대출을 선호를 하지요. 근데 가장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대출을 하는 데 속에서 은행이 성장과 더불어서 담보대출로 그 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 주택담보대출이죠. 그 주택담보대출이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대출될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나 직장이 이러니까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한테까지 소위 신용등급이 가장 아래에 있는 서브프라임 등급한테까지 이 그 주택금융이 확산되어지죠.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겁니다. 서브프라임은 신용등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인재니까 계층 사람들, 그리고 모기지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금이니까요. 그 결과로 자산시장에 붐이 일어나죠. 주택시장에 많은 돈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이제니까는 폭등을 하고 주식도 덩달아서 막 올라가고 그러죠. 옆에 이제 작은 글자로 수치가 있지만은 이 그 자산시장의 붐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러니까는 크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2000년대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실물 경제가 그러니까는 건강해져 가지고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보다는 이런 부채에 의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개인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하락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가계 소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가계 소비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산 가치의 증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이 5억에서 7억이 되게 되면 2억만큼 그러니까 증가분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인출을 해가지고 인출한 돈이 소비의 지출로 이어지고 이것이 그러니까는 소위 경제를 그러니까 붐을 일으키는 이런 방식이었던 겁니다.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그러니까는 미국의 가계들의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이제 더 심화되어지죠. 무역 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불균형. 좀 뭐냐면 미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의 경상수지 흑자, 이런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되고 미국 바깥으로 나간 달러들이 미국 월가에 재유입되어지면서 미국 통화정책을 왜곡시키죠. 그래서 자산시장 과열의 억제를 실패합니다. 연준이요. 2004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상을 시작했는데 그 장기 금리들이 올라가지 않지요.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이 유입되어 가지고 채권에 그러니까 붐을 계속해서 지속시켰기 때문에 채권의 시장의 장기 금리인 장기 채권 수익률이 안 올라가지죠. 그러면서 결국은 주택 거품은 더 쌓이게 되고 결국은 터지게 됩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면서요. 그게 이제 우리가 2006년 그 말부터 나타났던 징조였었고 2007년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는 많은 그러니까 이 그 펀드들이 타격을 입고 파산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어지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때까지의 하나의 과정이었다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달러의 힘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서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국가에다가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돈을 재정을 지원해 줬죠. 그 결과가 국가 채무의 급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가 유지가 되어짐으로써 그 문제가 은폐되어졌었습니다. 국가 채무의 문제가 은폐되어졌었어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2000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혁신은 2000년대 첫 10년보다도 더 약화되어집니다. 약화되어져요. 혁신이 제대로 그러니까 기대했던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는 중국은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을 계속해서 추격해야지요. 추격하면서 격차가 축소되어지다 보니까는 미국의 엘리트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뭐냐면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앞을 향해서 막 달릴 수 있었던 2000년대 10년은 중국이 쫓아오더라도 자기들이 앞에서 빨리 뛰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2010년대 이후에 미국은 성장률도 정체하고 생산성도 정체하고 혁신이 정체합니다. 근데 중국은 그러니까는 산업 생산 능력이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추격을 하고 그러죠.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월가와 미국의 국가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목적은 뭐냐면은 미국의 패권 유지입니다. 미국의 패권 유지. 그건 뭐냐면 달러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싶은 거죠.
달러를 그러니까는 달러의 힘을 유지한다는 것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달러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달러의 힘이 있어야지만 월가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주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견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위기 이후부터 미국의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의 목표로 그러니까는 부상을 합니다. 부상을 해요. 미국의 이러한 그 입장 전환이 나타났던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이 바로 뭐냐면 오프쇼어링. 90년대는 세계 무역 체제, 즉 WTO 체제였었잖아요. WTO 체제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생산을 전 세계로 재배치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 지금요 오프쇼어링 했었죠. 해외에다가 생산기지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는 최적의 그러니까 생산지를 찾아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이러한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오프쇼어링이잖아요. 오프쇼어링인데 그 결과로 중국이 너무 성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미국의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니까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예?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중국의 성장에 그러니까는 뒷받침하기보다는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트럼프 때 본격적으로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렇죠? 이게 미국 자본의 비용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자본 비용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선택을 했습니까요? 달러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달러의 힘을. 그리고 나서 트럼프 시대를 지나면서 트럼프 시대 말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팬데믹 시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은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 대외적인 정책을 보게 되면은 바이든은 오바마보다 더 미국 제일주의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바이든은 민주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주의적입니다. 트럼프주의적이죠. 미국 제일주의죠. 그러니까 즉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심지어 언론, 우리가 좀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조차도 미국 이익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네? 미국 목소리에 대해서는. 진실과 사실을 때려놓은 그러니까 언론조차도 은폐하려고 합니다. 미국 이익에 반할 경우에는요. 네? 반할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러니까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 미국의 이익의 기준이 뭐냐? 미국의 패권 유지죠. 미국의 패권 유지입니다. 지금 산업 체계는 그러니까는 새로운 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환되는 우리가 이행기에 있죠. 미국은 뭐냐면은 지금 미래 산업 시스템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시스템에 그러니까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미국이요. 그리고 미국의 가치가 여전히 기준이 된다 이거죠. 소위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헤게모니 유지가 미국의 워싱턴의 미국의 엘리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이건 민주당과 공화당 상관없습니다. 이건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러니까는 웬만한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을 제외하고는요. 그럼 미국이 그러니까 이러한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추격하는 중국이라든가 심지어 러시아 등의 도전을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 시스템을 장악하고 주도하는 것입니다. 주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미국의 목표입니다. 뒤에서 다시 또 좀 풀어서 얘기하겠지만요. 근데 팬데믹 시대예요. 팬데믹 시대에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 생태계가 붕괴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달러의 힘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경제 붕괴를 수습하고 국가 재정을 지원을 했죠. 그 결과로 국가 채무는 또 한 번 급증을 하게 됩니다. 급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망 교란이라든가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이 생기면서 저금리 지원 방식도 할 수가 없게 돼버리죠.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금리였었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유효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저금리로 지원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요. 예?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게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와 큰 차이입니다. 국가 채무는 더 증가했고 저금리를 그러니까는 저금리로 이 지원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채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정부와 연준이 그러니까 통제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죠. 그게 이 결과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요. 근데 또 한편은 뭐냐면은 미국의 헤게모니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을 선택을 하죠. 왜? 그들을 그러니까는 추격을 그러니까는 막기 위해서는 막고 미국의 패권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에 그러니까 도전하는 국가들을 고립화시켜 버립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냥 고립화시키죠.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은 뭐냐면은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게 원래는 얼라이 쇼어링이었습니다. 얼라이라는 것이 우방 동맹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만이 부족하니까는 우방 국가들을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고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고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방 국가들과 미국이 균등하게 부담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뭐냐면 자신들이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고갈되고 있어요. 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는 우방을 동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 미국은 어떻게 우방을 활용했습니까? 서방, 즉 뭐냐면 나토를 활용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뭘로 사용한 겁니까? 재물로 삼은 겁니다. 뭘 위해서? 러시아의 국력을 고갈시키기 위해서. 지금 장기전으로 돼가면서 러시아의 그러니까는 러시아의 힘이 고갈돼 가고 있잖아요. 예? 미국은 전혀 그러니까 타격을 안 입었잖아요. 왜 그게 가능하냐?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나토를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나토를 그러니까 후방 지원부대로 삼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재물로 삼은 거죠. 뭘 위해서? 러시아를 그러니까는 러시아의 국력을, 러시아의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요. 이 방식이 프렌드 쇼어링입니다.의 핵심이에요. 동북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동북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에서 자세하게 오늘 말씀할 주제지만은, 동북아에서는 나토 대신 뭐가 있습니까? 쿼드지요. 쿼드요. 4개 국가의 미국, 호주, 일본,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해양 쪽으로 못 나오게. 예?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더 거칠게 얘기하면요. 중국 없는 세상을 만들기 전략인 겁니다. 중국 없는 세상 만들기 전략. 예? 갈수록 그게 노골화되고 있잖아요. 중국을 악마화시키고.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요? 한국과 대만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나토를 활용을 했고 우크라이나를 제물로 삼았고, 반면에 동북아에서는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쿼드를 활용하고
거기에 한국과 대만을 그러니까는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착착착 진행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것은 미국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의 우방이라는 나라들, 예? 미국의 하이 파트너들이죠. 하이 파트너 국가들을 에게 자신의 짐을 전가시키는 거죠.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비용을 전가시키는 거죠. 이걸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러시아 국력은 굉장히 소진돼 가고 있고요. 이거를 동북아에서도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왼쪽 그림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80년대 이후에 급증을 하는데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하늘 높이 치솟고 있죠. 그렇죠? GDP 대비로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대비로 보더라도 금융위기 전에 한 60%대 초에 있던 것이, 예? 금융위기 이후에 100%를 넘어섰고 지금은 그러니까는 120, 한 5%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 부담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로 그 굉장히 많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가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금리 체계가 향후 지속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미국 사회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미국 연방정부의 총이자 지출액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2조 8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들어오는 이자 수입액도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보호하게 되더라도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1조 달러가 넘었어요. 지난해요. 예? 자, 연방정부의 미국은 뭡니까요? 예산을 지금 이제 2023년도 예산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예산안을 그러니까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다 제출을 했죠. 그게 우리한테 전해오는 뉴스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국방비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부유층들한테 400만 달러 이상인가요? 연소득이 가되는 사람에게 그 세금을 그러니까는 부과하는 이런 거를 제출했는데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 하원에서 이것은 그러니까는 예산이 편성돼집니다. 미국은요. 공화당이 이거를 그러니까는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증세를요. 지출을 줄이라고 하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죠. 근데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의 한도는 뭐냐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까지 그러니까는 빚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그 규모는요.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금융위기 이전 10년 동안에는요. 97년 9월달부터 2007년 9월달까지 3조 8천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3조 8천억 달러를 증액시켜줬어요. 의회가. 그러니까 이 연방정부가 그러니까는 쓸 수 있는 추가적인 부채를 3조 8천억 달러 증액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0년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10조 7천억 달러를 증액시켜줬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깝죠. 거의 3배에 가까운 규모를 같은 10년 동안에. 그 이후에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에는 그 이전 10년의 증액 규모인 10조 7조 달러보다 2천억 달러가 더 많은 10조 9천억 달러를 증액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그러니까는 허용해준 미국 연방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는 결국 국채 발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국채 발행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증액을 해줄 겁니다. 해주는데 해주지 않으면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혼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줄 거예요.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화당의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반영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화당의 요구를요. 이게 시한은 그러니까는 6월달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 5월달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연방정부의 그러니까는 이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돈이 고갈됐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가끔 이런 일이 생긴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지금 뭐냐면 미국은요, 대외적인 그러니까는 미국 바깥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뉴스가 안 됩니다. 뭐 테러 이런 걸 빼놓고는요. 지금 그건 한번 당해봤으니까는. 예? 왜? 미국 바깥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이 불만,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연방정부의 부채 부분입니다. 부채 부분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빠르게요. 자, 지난 우리가 주말에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SVB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의 약자지요. 미국에 그러니까는 자산 규모로서 미국 은행 중에서 16위가 꽤 큰 규모의 은행이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 파산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겁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주로 그러니까는 어디다가 자금을 운용을 하냐면은 실리콘밸리라고 돼 있듯이 그러니까요. 실리콘밸리는 뭡니까?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모여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그 공간이잖아요. 그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는 한테 돈을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객한테 그러니까는 그 자금을 유치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은행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했는데 이 은행의 자산이 2120억 달러였었답니다. 근데 예금은 1730억 달러. 그러니까 자산이 그러니까 부채보다는 많잖아요. 많은데도 파산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 속에서 소위 그러니까는 이 벤처기업들의 돈줄이 고갈된 거예요. 예? 과거에 이 값싼 돈들이 막 넘칠 때는 그러니까는 벤처기업에 돈들이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흘러 들어갈 수 있었는데,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는 고금리 쪽으로 그러니까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마련하기도 힘들어지고, 예? 돈줄이 고갈된 겁니다. 지금 뭐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금 유입이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내보낼 돈은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지출해야 될 돈들은요, 은행들이요. 그걸 어떻게 했냐? 이들이 그러니까는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돈 중에서 일부를 국채로 보유를 했던 거예요. 미국채요. 미국채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미국채를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원금 손실은 안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국채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랬습니까? 지난해 3월달 이후에 미국의 국채 가격이 발행할 때의 액면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졌다 했잖아요. 국채 가격이요. 예? 즉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요. 그러니까 보유 국채를 매각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그 매입한 가격보다도 수입이 줄어들게 된 거죠. 예? 자금이 그러니까는 이 자산의 손실을 본 거죠.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채 문제에서 비롯되진 겁니다. 미국채 문제에서요. 미국채라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학이나 경영학 교과서에서 가장 안전자산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의 기준으로 삼는 안전자산이었었죠. 근데 그게 사고를 친 거예요. 그게 사고를 친 겁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미국채 유동성 문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 우리가 지진이 나기 전에 여진을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여진이요. 아니 여진이래요. 잠깐 이 사전에 징조들이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금요일날 기준으로 미 국채 수익률을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연준의 지금 그러니까는 연준 금리가 4.5에서 4.75%잖아요. 다음 주에 지금 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FOMC 금리 결정이 앞두고 있잖아요. 0.25를 올리냐 0.5를 올리냐 이런 설랑설레가 있잖아요. 근데 이 SVB 뱅크가 파산하고 난 다음에 시장 금리들이 많이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연준의 금리의 상당 금리가 4.75잖아요. 4.75요. 그럼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인상할 거라는 건 최소한 0.25 이상은 올린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상당 구간이 5%에 진입하는 겁니다. 5%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그러니까는 1년물 금리까지는 그 금리가 선반영돼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뭐 한 달짜리 국채 4W라는 것이 4weeks니까요. 한 달짜리 기한이 만기가 한 달짜리 미 국채 수익률이 4.72. 그러니까 연준 금리보다도 오히려 낮습니다. 그리고 두 달짜리가 4.87, 세 달짜리가 4.93, 여섯 달짜리가 6개월짜리가 5.12로 요것만 그러니까는 이 세 개 정도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1년 미만짜리 빌이라고 하죠. 우리가 빌. 단기 국채요. 단기 국채만 연준 금리보다 좀 높을 뿐이고 그 이상 소위 중기금리라고 하는 1년부터 10년까지는 우리가 중기금리 노트라고 하죠. 노트요. 미국의 채권은 빌, 노트, 본드 세 가지로 우리가 불리는데 1년 미만짜리는 빌, 1년에서 10년까지는 우리가 노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10년 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년짜리부터 보게 되면 맨 아랫줄에 4.87로 약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연준금리보다 높지만은 이게 위태위태하죠. 이것도요. 근데 2년짜리부터 보게 되면 완전히 연준금리보다는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낮게 형성되고 있어요.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거를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는 상당히 연준과 미국 재무부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지난 10월달 이후에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2020년 6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창궐했었던 2020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 당시 6월 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 시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되어지고 있는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 미 국채 당시에 그 규모가 한 20조 달러 가까이 됐었는데 그거의 구성 비중입니다. 비중을 보게 되면 1년 미만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37%로 1년 미만이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 금리가 제로금리였었잖아요. 제로금리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리고 202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을 때였었어요. 네? 당시 이렇게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물 중심으로 많이 발행이 이루어졌던 거죠. 발행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21년 4월 달부터 연준이 역레포를 그러니까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했죠. 역레포를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연준이 이 단기 국채를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해주죠. 아니 그걸 맡기고 그러니까는 이 달러를 그러니까는 빨아들이죠. 그 결과가 봐보세요. 금리 인상, 단기 금리의 빠른 인상으로 이어졌잖아요. 단기 금리의 빠른 인상으로요. 그 결과로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1년물 미만은 1년 미만짜리는 16.7%로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37.2%에서 16.7%니까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1년 미만짜리 미 국채는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 57% 노트 중기금리죠. 소위 1년에서 10년짜리 중기금리요. 노트 1년 이상 10년 이하짜리들을 이게 73%
나 이게 찾아왔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그러니까는 이 국채가 국채 금리의 초점은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요? 노트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2000년대 이후에 금융위기 이전부터 해가지고 한 25년간 국채 수익률의 추이입니다. 추이인데 지금 금융위기 직전에 1개월짜리 만기 1개월짜리 국채 수익률이 5.15%였었어요. 그런데 1개월짜리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4.72%까지 상당히 지금 이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접근해 가고 있고, 다음 주에 만약에 금리를 또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그러니까 이전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이제니까요. 예? 그렇죠? 가면 갈수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위기 이전 상황이 아직 도달이 안 된 겁니다. 1개월물이요. 3개월물 봐보세요. 비슷하지요. 1개월물과 비슷하지요. 1개월물과 비슷하죠. 6개월물도 비슷하죠. 즉 단기 1년 미만짜리는 거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지만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위험신호는 오고 있는 거죠. 위험신호는요. 1년물도 그러니까는 비슷한 추세가 여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년물까지는요. 그런데 2년물부터 보게 되면요. 2년물부터 보게 되면은 격차가 아직도 꽤 이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격차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돌아가기에는 아직 많은 여지가 남아있다 이거죠. 3년물 더 격차가 벌어지죠. 5.12하고 4.4 하니까요. 5년물 더 벌어지죠. 5.1하고 4.08 더 벌어지죠. 그렇죠? 7년물 더 벌어지죠. 5.1하고 3.96 그렇죠? 10년물 더 벌어지죠. 5.17에서 3.8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중기채권 1년 이상 1년이 넘으면서 10년 이하짜리들에 대해서는 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미 국채의 이자 부담도 갈 뿐만 아니라 이게 올라가게 돼버리면은 상당히 미 국채 가격들이 폭락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미 국채 가격들이요. 왜? 미 국채는 지금 뭐냐면은 노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노트를 중심으로 전체 발행이 아까 봤더니 70% 이상이 노트 중기채권이라 이거예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져올 후폭풍이 들어온 겁니다. 자, 10년물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10월 달에 한 4.25%까지 최고 올라갔었죠, 한때요. 그러고 나서 미 국채 유동성 문제가 폭발했었잖아요. 유동성 문제가요. 4.25%까지 올라가면서 미 국채 가격이 폭락을 했으니까는 미 국채가 거래가 안 되어지는 현금화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폭발했었잖아요. 지난해 10월 달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연준이 그러니까 영래포로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 4% 밑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죠. 4% 밑으로요. 그 결과가 달러 약세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2월 달, 1월 달에 환율 안정을 그러니까 그 덕택을 본 거였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월가 자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가격의 폭락이 가져올 후폭풍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거야. 예?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통제는 되고 있지만은 이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만치 않은 거는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또 하나 지표는 뭐였었습니까? 고용지표였었어요. 미국의 고용지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작업장을 중심으로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가구조사를 통해서 하는 고용지표가 있다는데 이번에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2월달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일자리가 31만 1000개가 증가했다고 나왔죠. 1월달에는 50만 개가 넘었었잖아요.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상 이상으로 나온 거죠.
예상은 한 20만 개 정도였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2010년부터 19년까지 월 평균이 18만 3천 개입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한 13만 개 정도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은 계속해서 지금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호조가. 그래서 제가 뭐라 했었을까요? 연준은 그러니까 고용은 걱정하지 않고 물가하고 금융만 본다.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만 고민할 거다 이거예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하고. 근데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는 폭락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지금 그러니까는 하면서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최근 1년간만 3개월 수익률이 쭉 올라가잖아요. 단기들은 다 올라가고 1년 미만짜리도 이제 좀 꺾였지만은 지난해 10월달, 가을달 수준을 좀 넘어가 버렸어요. 아직도 올라간 상태죠. 이게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향후에도 금리를 올리게 되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미만까지 올리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요? 가게들의 자금을 그러니까 해소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지니까 예금을 하고 싶은 충동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소비를 줄이고요.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을 그러니까 해소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기업들의 그러니까 설비 투자, 장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노트, 중기 국채들하고 수익률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꺾였죠. 지난해 그러니까 절정에서 꺾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지난 주말에 발생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의 결과인 겁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러니까 파산이라든가 이런 금융 불안정. 예? 자, 10년짜리는 굉장히 많이 꺾였죠. 3.7까지 다시 꺾여 내려왔습니다. 4%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3월 초에 올라갔던 것이 꺾였습니다. 작년 10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한참 미친 거고요. 4.25까지 돌파했었으니까 작년 10월달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미국의 연준은 지금 뭐냐면 노트, 중기 채권의 관리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현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3월 초에 재밌는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이 들려왔죠. 재밌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 재밌는 소식이 뭐냐면은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는 싱크탱크가 많은데 경제 쪽으로는 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도 대표적인 하나의 저겁니다. 여기에 두 명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소위 미국 경제학계의 거물들로 취급되는 두 명이 그러니까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했는데 상당히 여기서 재밌는 결과 나온 게 뭐냐면 한쪽은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을 먼저 얘기한다면 레리 서머스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리니까는 재무부 장관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그러니까 우리가 총장도 지낸 미국의 소위 3대 수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경제학계에 하는 레리 서머스고요. 아주 그냥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가 강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만하다고 제가 소리도 듣는 레리 서머스고요. 왼쪽은 누구냐면요. 이 프랑스 출신의 그러니까 경제학자 중에서 기존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프랑스 출신의 경제학자가 이 블랑샤드죠. 올리비에르 블랑샤드입니다. IMF 그러니까는 수석 경제학자 역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대학들에서 교수 생활도 하는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말고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IMF에서 활동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고린 차스인가 이렇게 불려주는 발음이 이제 그 사람도 올리비에 저거던데.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프랑스 경제학자 중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여겨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 서머스하고 블랑샤드가 토론을 했어요. 뭐에 대해 토론했냐면은 자,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 수준이 굉장히 금리라는 건 중요한 하나의 가격이거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가격이죠.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했어요. 이게 왜 가냐면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금리 체제가 계속 지속됐어요. 저금리 체제가. 예? 연준 금리가 상당 구간이 2.5%까지 뿐이 안 올라갔었잖아요. 최대로 올라갔을 때 2018년도 말에요. 예? 그리고 다시 꺾였잖아요. 그것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의 2배 수준인 그러니까 2배 수준을 이제 다음 때 이제 도달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향후 그러니까 향후에 그러니까 다시 이게 내려와 가지고 옛날 같은 금융위기 이후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하는 건데 두 사람이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는 없다.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없다. 이걸 간 거예요. 예? 이거는 상식이 있는 경제학자라면 다들 동의할 수 있는 얘기인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금융위기 이후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즉 칩달러, 칩머니, 값싼 돈. 제가 과거에도 이런 주제를 다뤘었죠. 칩머니 시대는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러니까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여지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준이요. 연준이 그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초저금리 시대가 없다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차이는 있지만은 그 공통된 그 원인이 뭐냐?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입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 이게 그러니까 통제가 어렵다 이거죠. 연방정부 부채를 줄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거를 줄이기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연방정부 부채가 미국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조차도 그 미국 국가 부채가 큰 거 누가 모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자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 부채가 높다는 거는 그 당시도 이게 100% 넘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를 심각하게 생각 안 했었어요. 왜? 초저금리 시대였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달라졌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똑같은 얘기면 제가 못하게 이걸 끄집어내겠어요. 그거를 구별 못하시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입니다. 자, 서머스하고 블랑샤르가 얘기한 하나의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자, 연준이 물가 목표를 잡고 있는 거는 2%죠. 2%다 보니까는 연준은 뭐냐면은 연준의 그러니까는 그 장기 금리,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것은 이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인플레이션도 안 생기고 그러면서 경기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잠재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2.5%로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물가상승률을 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니까는 실질금리는 그러니까 0.5% 정도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0.5%는 굉장히 저금리인 거죠. 저금리인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2.5%까지 올렸다가 다시 2019년도에 경기가 꺾이는 조짐을 보이면서 2018년 말부터 꺾이는 게 보이면서 2019년도에 금리를 3차례나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2.5%를 상당 구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상황인데 지금도 여전히 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유지하고 있는데 서머스가 볼 때는 실질 중립금리가 0.5가 아니라 한 1.5에서 2%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질 중립금리가.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에 그러니까 발생할 인플레이션이요. 2.5%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2.5% 이상. 그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실질 중립까지 금리를 최대 2%까지 보게 되면 합하게 되면은 4.5%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는 그러니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상당 구간 최고가 2.5%까지 갔던 것을 이제 4%대까지 갈 수밖에 없을 거라 이거 보는 겁니다. 4%대까지. 예?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인플레이율이 2.5% 이상 갈 거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중립금리가 실질 금리가 최대 2%까지는 갈 거라 이거예요. 1.5에서 2%니까 최소한 4% 이상은 그러니까 이 연준의 금리가 지속될 거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서머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꼬리 리스크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제가 과거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중립금리가 왜 이렇게 높으냐 하는 이유를 이제 가니까는 재정 지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지금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확대. 왜? 지금 새로운 냉전이 전개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군비 지출 증가. 지금 올해 이제 그러니까 예산도 그러니까는 큰 폭으로 이제 했잖아요. 증액했잖아요. 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중국과도 이제 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확대되게 되면은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예? 거기다 미국의 의회 예산국은 이걸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과소추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정부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국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정부 채권을요. 그럼 정부 채권을 발행을 증가하게 되면 정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채권 가격과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시장금리이니까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은 미국의 그러니까는 연준의 기준금리도 올려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좀 낮게 유지하면은 시장금리하고 갭이 너무 커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 1.5에서 2%까지 갈 거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의 부채 증가인 겁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를 얘기하는데 기대 인플레를 얘기하는 를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높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가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플레이율이요. 그러니까 물가 목표치가 굉장히 돈을 많이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인플레가 발생 안 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 했어요. 왜 이렇게 인플레가 이렇게 높게 보느냐 했더니만은 꼬리 리스크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는 자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부터 꼬리 리스크가 그러니까 빈번해지고 있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4시그마 내지는 5시그마급의 꼬리 리스크가 앞으로도 그러니까는 반복될 거라 이거죠. 그럼 꼬리 리스크가 뭐였었죠? 잠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어봅시다. 제가 최백은 TV 117회에서 지난해 12월 달입니다. 우리는 꼬리 리스크를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네. 예? 그때 이제 꼬리 리스크라는 게 뭐랬었어요. 우리 뭐 고등학교 때 혹시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종 모양의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분포 뭐 정규 분포든 뭐든 이런 기억들이 있죠. 근데 저쪽 꼬리 부분 저쪽 양쪽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을 가지고 우리가 꼬리라고 하잖아요. 테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확률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적은 걸 이제 우리가 꼬리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꼬리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은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작은 사건이지만은 한 번 일어나게 되면은 일어날 확률이 적다 보니까 대비를 안 하죠. 대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예측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꼬리 리스크. 근데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용을 수반하는. 그게 우리가 금융위기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팬데믹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꼬리 리스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꼬리 리스크를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4시그마 내지 5시그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표준 편차죠. 시그마 값이라는 건요. 우리가 3표준 편차, 3시그마 값까지 해가지고 되게 우리가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 안에서 설명이 되어진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4시그마, 5시그마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에 숫자 중에 보게 되면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냐면은 31,560일 정도. 31,560일 정도면 한 10년에 한 번.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된 거잖아요. 1년이 365일이니까요. 그렇죠? 한 8, 9년에 한 번씩 일어날. 그 다음에 5시그마는 얼마입니까요? 348만.
348만 일수 중에서 한 번 정도니까는 이거는 거의 뭡니까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수십 년 만에 한 번 일어날 이런 확률이잖아요. 예? 우리가 금융위기를 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골드만삭스의 재정 담당 이사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26시간 얼마 이렇게 비교한 걸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소위 고정대책 나올 때 3시그마 정도면은 99.73%를 커버하는 거니까는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다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3시그마 안에서요. 99.73이니까는. 근데 4시그마는 99.9937 정도라니까 반올림 돼가지고, 예? 이게 이제 86년에 이틀 정도 일어나는, 예? 이런 사건이라 이겁니다. 5시그마는 뭐냐면 12,000년에 그러니까 이틀 정도 발생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일어날 확률이 적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머스에게 돌아왔을 때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누가 예상을 했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누가 예상했냐 이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2.5% 이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 2.5% 이상. 4시그마, 5시그마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2.5%로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는가 보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뭐냐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율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은 향후에 연준의 그러니까는 연준의 균형금리는 4%대 4%에서 4.5%는 그러니까 예?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 4.5%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 높은 거잖아. 예? 우리 제로금리 시대에서 오랫동안 지난 10년 넘게 제로금리 시대에서 살았었으니까요. 한편 블랑샤르는 뭐라 하냐면요. 블랑샤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시경제 쪽 국제금융 쪽에서 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활약을 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는 게 부채가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부채가 계속 증가한다 이거예요. 왜? 국방비 증가랑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다 추가로 뭐냐면 녹색 투자,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녹색 투자를 계속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국방비 증가하고.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막 지원해 줬잖아요. 돈을 지원해 줬잖아.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는 이 미국 경기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이유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과 저축이 많이 쌓였다고 이런 얘기 과거에 제가 했잖아요. 예? 돈이 그러니까 그때 못 쓴 거. 지원은 받았는데 그때 못 쓴 거.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실질 중립금리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서머스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러면 실질 중립금리가 상승을 했으면은 연준의 목표치도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연준이 목표치를 지금은 그러니까는 목표치가 지금 2.5%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한 3%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높여야 된다 이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부채 전망, 부채에 대한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 서머스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보고 있고 블랑샤르는 그러니까는 서머스만큼 빠르게는 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자꾸만 증가한다 이거예요.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는 얘기 뭡니까? 노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오래 살수록 오래 살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노후를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과거에는 한 80살까지 못 살았는데 100살까지 살게 되면은 20년을 더 그러니까는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저축을 할 거라 이거예요. 더 저축을. 그럼 소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축을 많이 늘리고 소비가 그러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저기 서머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 서머스 입장 속에서는 무슨 소리냐? 기대 수명이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증가해 왔는데 이게 거의 지금 멈춰가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이 한 100살까지 살고 나서 이게 110, 120세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동안 쭉 올라간 것이 이제는 거의 이제니까는 드뭇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기대수명이 오래 사는 것에. 예? 기대수명도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기대수명이 길어졌어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퇴를 그러니까 연기한다 이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그런 게 있죠. 늦게까지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 안 줄어든다 이거예요. 예? 소비 그렇게 안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이 정도인 겁니다. 이 차이 정도. 근데 둘 다 뭐냐면은, 연준에 그러니까는 이 중립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올라간다. 이 얘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는 둘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죠. 경제학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얘기예요. 저는 사실 서머스에다가 조금 더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서머스에다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리스크는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하고 하나 달라진 걸 보게 돼. 달라진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통화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승수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 강의할 때도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다. 돈의 배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돈의 배분 문제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돈을 이해하는 것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학생들한테 시작을 이제 그러니까 하고 그러는데 돈을 찍어내는 곳이 중앙은행이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 공급한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본원통화, 모든 통화의 기본이 되고 원천이 되는 통화다 해서 본원통화인 겁니다. 예? 본원통화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어지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용이 창조되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들어온 돈 중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일부는 그러니까 예금을 하고, 예금한 돈이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된 돈이 대출되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시중에 통화량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중앙은행에서 공급한 돈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는 유통되진다 이거죠. 그걸 매개하는 것이 통화 승수라고 합니다. 승수라는 것은 몇 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멀티플라이어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공급한 돈의 몇 배 정도가 그러니까는 시중에 유통된다 이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리가 통화량을 어디까지 돈으로 보느냐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아까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예금들 있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이요. 그런 돈들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통화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저축을 하는, 대개 한 2년 미만으로 저축할 수 있는 통화들을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이제 통화에다 포함을 시킵니다. 소위 전자를 M1, 후자를 M2라고 해요. 여기 파란색이 뭐냐면은 좁은 의미의 통화의 그러니까 통화 승수값입니다. 이 그 빨간색 선은 뭐냐면, 실선은 뭐냐면은 넓은 의미의 통화, M2의 통화 승수예요. 이걸 보게 되면 둘 다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쭉 떨어졌잖아요. 통화 승수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인 겁니다. 시중에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상당히 많은 돈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던 이유가 통화 승수값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 승수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돈이 잘 안 돈 거죠. 예? 돈이 안 돈 거예요. 자, 당시에 보게 되면은요, GDP 대비로 보더라도 좁은 의미의 통화인 M1은 GDP 대비로 9.7%에서 11.8%로 별로 안 증가하죠. 한 2%포인트 정도 증가합니다. M2 넓은 의미의 통화도 한 53%에서 54%로 한 2%포인트 증가 안 하잖아요. 왜? 통화 승수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잘 안 돌았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돈을 많이 찍었는데 이때는 좀 양상이 달라집니다. 양상이 달라져요. 좁은 의미의 통화가 파란색 기둥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통화 승수가 급증하잖아요. 통화 승수가 급증하죠. 예? 통화 승수가 급증했잖아요. 한 1 정도 값에 있던 것이 3.5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한 3배, 3.5배 정도 증가하잖아요. 돈이 잘 돌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크게 보면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통화 승수도 얼마 안 떨어지잖아요. 좀 떨어졌지만 4.5에 있던 것이 한 3.5 정도로 해가지고, 예? 얼마 안 떨어지잖아요.
금융위기 이후하고 달라진 모습, 달라진 풍경입니다, 이게. 그럼 이거를 통화량으로 한번 봐볼게요. GDP 대비로 조부님의 통화가 18.6%였었는데, 팬데믹 이전에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 얼마까지 증가했냐? 76%까지 증가해요. 아까는 2%포인트뿐이 안 증가했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봐보세요. 9.7에서 11.8%로 2%포인트뿐이 안 증가했잖아요. 넓은 힘의 통화도 마찬가지로 얼마입니까? 1.3%뿐이 안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M1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18.6에서 76.1%니까. 돈이 잘 돌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돈이 잘 돌았다는 얘기예요. M2도 그러니까는 M2도 한 10%포인트 증가하잖아요.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 때는 한 1.7% 정도 증가했는데 여기는 한 10%포인트 정도 증가했으니까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팬데믹 이후에는 시중에 돈이 많이 돈 거예요. 많이 풀린 거야. 연준에서 돈을 많이 공급도 했지만은 돈이 많이 돈 거예요. GDP 대비도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후와 달리. 왜 그런 걸까요?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는요, 연준에서 찍어낸 돈들이 정부가 재정 투입한 것들이 되게 어디로 갔습니까요? 금융회사나 기업들 지원하는 데 들어갔어요. 다 그게요. 예? 부실화된 금융기관들, 금융회사들, 기업들 지원하는 데 그 돈이 다 들어갔죠. 일반 가게는 그러니까 구제가 안 됐죠. 가게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은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냈잖아요. 사람들을 일하러 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활동을 못하게 했잖아요. 수입이 끊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싸줬죠. 돈을 직접 싸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과저축 얘기를 하잖아요. 저축된 돈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는 고용 호조를 지속시키고 있고 소비 지출이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그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 소비자들한테 안 간 반면에 이번엔 많이 간 거예요. 간 거야. 이 많이 간 돈들이 여전히 시중에 많이 돈들이 있으니까 물가가 쉽게 안 꺾이죠. 제가 인플레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는 공급 충격으로 생겼다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공급 충격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공급 충격이라 했잖아요. 비경제적인 요인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5월달 6월달 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다 했습니까요? 진행되면서요. 수요 측면으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수요 측면으로 이게 전염이 됐다 했잖아요. 서비스가 주도했다 했잖아요. 서비스가 물가 상승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돈이 많이 풀려요. 돈이 그러니까는 많이 풀린 돈이 거기에 소위 말해서 기름을 부은 거죠. 기름을 부은 거야. 예? 근데 이 돈이 그러니까는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이게 유통될 게 아닙니까? 유통될 게 아니에요.